자, 지금 현재 빅테크 순환출자, 순환거래 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제가 주로 할 이야기는요, 경제 기반 전쟁 유지력, 요거에 관련된 겁니다. 경쟁과 전쟁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합시다. 블록 경제 안에서 동맹국을 기반으로는 경제권을 연결해서 경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산업과 시장 전체를 크게 만듭니다. 일단 규모가 커지고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을 하면은 물자가 싸게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 즉 기회가 확대됩니다. 전쟁은 중국 블록과 미국 블록에서 서로 간의 기회를 빼앗고 상대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용도입니다. 사회 무너뜨리기, 경제 무너뜨리기. 그리고 중국의 내수가 불황인 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스스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게 일단 최우선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여러 가지 관세 규제이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돈을 뿌려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수를 못 살려요. 크라우딩 아웃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주로 이야기할 건 서로 간의 경제 무너뜨리기에 관련된 현황 설명입니다. 지금 현재 보급 전쟁에서 보면 블록 경제 구축하고 공급망 구축하고 지금 원자재와 에너지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베네수엘라, 이란 이 순서대로 가고 있죠. 화폐 전쟁, 그리고 서로 간의 경제 무너뜨리기, 사회 무너뜨리기, 이렇게 하는데, 서로 간의 경제 무너뜨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올해 2026년에 주로 할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제일 큰 이슈니까. 매크로는요, 웬만하면 잘 안 바뀝니다. 즉 2025년에 했던 이야기에서 조금 연장해서 할 이야기다. 이란의 인터넷이 차단되면서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무료로 제공했거든요. 시위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건 러우 전쟁에서도 동일한데, 클라우드도 이런 우주에 대한 아우터넷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도 모두 과거에 하겠다는 방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아우터넷, 중국이 제안해서 중국 편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데, 거절하니까 닥쳐온 법률전. 2017년 글을 한번 보죠. 여기서 4차 산업이 필요한 뭐 금융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구글과 페이스북이 아프리카에 라인을 깔 수 없으니까 인공위성을 통한 아우터넷을 시도하는 것도 장기적인 시장 창출 전략 중에 하나고, 코딩은 무료로 가르치는 것도 뭐 그렇다. 뭐야 이거, 그때도 있었잖아. 자, 매출을 증대시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다. 일반 검색과 상품 검색 또는 아우터넷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점유를 지금 더 중시하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서 AI까지 튀어나온 거죠. 재정을 컨트롤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건 재정이 아니라 정보의 지속적인 창출이다. 그 정보가 자신들의 서비스 안에 존재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골드 컬러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될 것 같아요. 딱 상황 보니까. 자, 2017년에 말했던 스마트 팩토리, 스피드 팩토리, 골드 컬러, 소수의 고임금 전문직, 아우터넷, 글로벌 결제 자본. 뭐가 달라졌습니까? 가던 방향 그대로 계속하고 있어요. 지향하는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 이 방법론이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이게 미시적이고 달리면서 대응해가는 애자일 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지금 현재 현황으로는 머스크가 딱 옛날에 포드 스타일의 기업 도시를 구현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억만장자들이 과거 형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 가장 효율적인 기업 도시를 하나씩 구축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는 뭐 아마존 도시, 여기는 스페이스 X 도시, 이런 형태로. 우리도 비슷하죠? 사실 삼성이랑 하이닉스 저 있으니까 저기 양쪽 도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기획이 된 매크로는 사실 생산성이나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라서 쉽게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크로라고 인지했을 때 제품 MVP 확인, 산업의 CRBC 뿌려지고 생산성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략 도구로 사용하겠다며
인프라를 확대해야겠다, 한계 비용을 줄여야겠다 인지할 때가 그때 말하는 매크로입니다. 이미 테스트 과정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산업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을 때 생산성이 만들어졌다. 그때부터 매크로예요. 즉 메타버스와 같이 매크로화 되지 못한 이 씨앗이 못 뿌려졌죠. 이건 빅테크의 초창기 제품 수준에서 무너지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작년에 말했던 다음의 관점은 유지가 됩니다. 미국은 자유진영 동맹으로 화폐전쟁, 즉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상 달러화를 할 거고, 글로벌의 저렴한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망을 제공할 거고, AI 대립을 할 거다. 중국은 뭐 유럽과 마르크스라는 신마르크스 동맹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유럽과 이제 미국 싸움이 엄청 심하죠. 애초에 미국이 아시아 퍼스트이기 때문에 광전사식 덤핑 공격을 중국이 하고 있고요. 시진핑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하고 있고, 유럽이라 해도 사실 중국이랑 붙은 거는 프랑스랑 독일이에요. 그리고 EU 다자주의. 자, 그래서 어차피 길은 외길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서 고성장을 해야 돼요. 베센트의 333 정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국내 총소득 대비 3%화 할 것이고, 이제 마이너스 3%죠. 빠른 경제 성장. 이건 규제 완화를 통해서 GDP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4.5% 되고 두 자릿수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상황이에요. 저유가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재고량도 늘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역할도 있고 관세에 해칭하는 거 낮추는 역할도 하지만은 러시아의 전쟁 여력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이란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좌파 국가들의 전쟁 여력과 저항 여력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위태롭게 만들어서. 그리고 2025년 12월 GDP가 4.3% 깜짝 반등했는데 이제 재정 적자가 얼마나 줄느냐,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장을 최대한 하겠다로 해칭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줄여봤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면 안 되겠다. GDP를 올려야지. 요렇게 접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좌파들이 발광하는 건 사회주의의 최종 함락을 시켜야 되는 미국. 미국이 패권국이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패권국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 최종 함락을 시켜야 되는 미국이 함락되지 않기 때문에 발광을 합니다. 2024년에 프랑스 사회단 출신 좌파는 꼭 석학이라고요. 근데 사회주의자죠. 미국이 망하게 기도하는 족속은 뭐냐면 미국 경제는 파산이고 채무 소화 불가능이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걸 보면요,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는 상호 의존성이 있으며 자기 조직화된다. 서로 뭐 재정 적자를 줄이면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무역 적자를 줄이면 재정 적자가 심화된다. 그 중간에 보면요, 다시 돈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총 수요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하는 건 뭐? 돈을 안 뿌려요. 뿌리면 인플레이션 하니까. 돈을 안 뿌리고 유동 속도를 늘립니다. MV에서 M을 늘려야 되게 되는데 M을 안 늘리고 유통 속도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를 최대한 공급을 통해서 눌러놓고, 정확히 에너지를 공급하고 식량을 공급하죠. 계란 죽어라 공급했던 것처럼. 그리고 Y, 실질 GDP가 단계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V 증가가 지금 현재 M 증가를 대체했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제 소비 쿠폰에 효과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가, 소비 쿠폰은 GDP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돈을 저기로 옮기기 위해서, 소득을 이전하기 위해서 뿌린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 결론이 유통속도잖아요. 근데 미국은 돈 안 뿌리고 오히려 줄이고 유통속도를 늘렸습니다. 생산성을 증대시켜 가지고. 그리고 한국은 크라우딩 아웃 때문에 오히려 유통속도가 줄어들고 있죠. 자영업들 계속 망하고 있죠. 그 자영업자들 살리려고 저 국가 부채를 뿌린 건데. 자, 한국과 중국은 이 미국과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본원 통화량을 증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 속도를 최대한 증대시키고, 이걸 증대시키려면 최대한 규제를 없애고, 공급주의 경제학자로 움직여야 돼요. 규제를 없애고 최대한 세금을 줄여주고 움직여야 됩니다. 자, 있는 돈을 여러 번 사용하는 생산성 증가가 최대한 지원된 겁니다. 규제개혁, 정부 지원, 빅테크와 협력. 이것의 올바른 경제 성장의 세팅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본원 통화량이 줄었죠? 한국은 본원 통화량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즉 크라우딩 아웃과 완전 반대입니다. 돈을 줄였는데 유통 속도가 늘어나요. 반대로 한국은 돈을 뿌렸는데 유통 속도가 줄어들어요. 푸는 돈을 줄이고 통화 유통 속도 늘린 거, 통화 승수를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비용 감소는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걸로 진행합니다. GDP는 최대한 올리고 비용은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매출은 최대한 올리고 비용은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레이건노믹스는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 부르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저렴한 물품을 공급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을 늘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무역까지 본 지금 시대의 배경입니다. 40% 공급을 늘리는 거. 그런데 2009년 서브프라임 이후 특징이 다시 수요주의를 하겠다면서 돈을 뿌리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혜택을 X86들이 고스란히 다 받았죠. 공급주의 경제학에. 이 통화 승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지만 연준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멀어 보여요. 금리를 낮추면은 유통량도 좀 늘어나긴 하지만, 이제 몸을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량도 좀 늘어나긴 하지만 유통 속도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연준이 정치적이어서 상황이 멀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되면 연준의 위치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통화 승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통화 승수가 늘어나니까, 트럼프의 약점인 중간 선거까지 금리를 유지하며 주가를 무너뜨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목적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자본 조달 비용이 최대한 높도록 하면 돼요. 결국 지금 현재 상태는 미국 정부가 얼마나 공급을 최대한 가져오느냐, 비용 감소와 연준이 얼마나 중간 선거까지 주가를 떨어뜨리냐, 이 싸움입니다. 파월도 그렇고 이 이창용도 그렇고, 전 정부 때 보수 정권 때는 자기네들 신념을 지키는 척하다가, 진보 정권 때는 자기네들 신념을 지키는 척하다가, 파월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금리 안 올렸거든요. 신념을 지키는 척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신념이 바뀌네. 결국에는 수작질이었다는 거죠. 정치질이었고. 파월이 항변하는데 왜 바이든 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방치했냐. 두 번째, 왜 지금은 적극 예방하냐. 세 번째, 리사쿡은 아예 정치적으로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오히려 인상을 외치는가. 애초에 이게 정치적 인사거든요. 리사쿡이 바이든이 꽂아놓은. 그래서 이런 걸 유동성 역설이라고 합니다. 돈을 줄였는데 돈이 돌아? 좌파들이 돈을 뿌리는 핑계는요, 크라우딩 아웃으로 돈이 안 도니까 돈을 더 뿌리면 된다 라는 형태입니다. 뭐 동맥경화가 생겨가지고 돈이 안 도니까, 그 혈당이 안 도니까 다시 당분을 더 투입하면 된다. 인슐린 쇼크가 나서 저혈당이 났으니까 다시 당분을 더 투입하면 된다. 죽겠죠 그러면. 이 경우 동맥경화, 만성적 일본 상태처럼 됩니다. 일본이 돈 뿌려도 계속 안 나오는 디플레이션 상태였잖아요. 그러면서 자산 가격만 폭등하게 된 거죠. 당분을 많이 섭취해서 인슐린 쇼크가 났는데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다시 돈을 뿌리다 보니까 동맥경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돈 뿌리는 거나 돈을 안 뿌리는 거나 똑같아요. 양극화될수록 경제 성장이 좋아집니다. 근데 돈을 안 뿌리면은 양극화된 상태에서 더 모두 살아갈 수 있게끔 GDP 실질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돈을 뿌리면요 밑에 있는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할인율 이하는 계속 더 가난해지고 할인율 이상은 계속 더 잘 살게 됩니다. 자, 미국은 이 동맥경화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통화 유통 속도를 확대시키고 에너지 공급량 확대를 해서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통화 유통 속도는 확대시켜서
경제 성장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비용은 줄이고 실질 임금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목 GDP에서 인플레이션 빼면 실질 GDP거든요. 참고로 2000년대 실질 GDP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X86이 얼마나 잘 처먹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000년대와 2010년 초 그때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20, 30대 때 벌던. 반면 여러분들은 지금 명목 임금도 떨어지고 있죠. 물가는 최대한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잡는 거고 미국은 거대한 대륙이기 때문에 운송의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용이 주방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요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비용을 줄인다. 근데 운송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돈이 부족할 경우 대기업들은 최대한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금융권 같은 순환 경제를 만들어요. 금융권이 딱 전형적으로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거든요. 경영기법으로. 그걸 지금 똑같이 일반 기업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환 출자 구조, 유통 속도가 확대됩니다. 이걸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오래 알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자본 조달 비용이 되게 높을 때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 돈이 없을 때 쓰는 방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레이드 용도입니다. 보스 잡는 용도란 거예요. 단기팀입니다. 그럼 지금 그 보스가 뭐냐? 중국이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죠. 그래서 단기적인 프로젝트 팀입니다. 전술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기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실제로 또 되게 비효율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금융권 같은 경우 안정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사실 비효율이거든요. 비효율, 은행권에 근무하시는 분 보면 어떻게 이따위로 일하는데 이 회사가 돌아가지, 이 거대한 금융이 돌아가지. 비효율인데 대신에 강건합니다. 비효율인데 돌아가잖아요. 이거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거 비효율인데 돌아가잖아요. 이게 무슨 목적이냐면 딱 전시 대응용이에요. 전시에 돈을 뿌려도 그 돈은 계속 소모가 되기 때문에 물자 생산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반면 돈은 최대한 아껴 써야 되거든요. 그 전시 대응용으로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자 라고 할 때 보통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우리 내부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자. 그런데 이게 평시로 따지면 비효율이고요. 전시로 따지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용도로 효과적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빠르게 생산하는데 좀 거지같이 시작하더라도 빠르게 생산하는 데는 이거 이상이 없긴 합니다. 결국 블록 경제식이 규모의 경제의 한계가 필요한데 반면 비효율을 감소하더라도 지금은 카펙스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도 사실은 영업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저 대량 해고하고 이거 전부 AI로 대체한다는데 실제 대체된 거는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자꾸 해고할까? 영업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다? AI 워싱이라고 합니다. 실제 일자리를 대체한 건 적고 당장 일어난 건 아닌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지향점인 건데 당장 일어난 건 아닌데 자르고 해고해요. 왜? 핑계입니다. 핑계. 사실은 영업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AI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AI 워싱을 하는 거고 돈 나오는 곳은 미국 정부니까 미국 정부 쪽에서 일을 하려고 B2G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순환 출자 구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레이드는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고 빠르게 하려는 안보 문제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정부도 끼어서 최대한 전기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침묵, 사실은 사실에 대한 왜곡, 거짓말이죠. AI 워싱. 비효율을 감당하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 뿐입니다. 속도가 중요할 때는 보통 저런 프로젝트 팀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은근히 분업되어 있어요. 은근히 분업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공급망 통제를 위해서 하는데 공급망 통제의 목적은 뭡니까? 안정적으로 지연 없이 빠르게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사나 이런 워터폴 기업들, 제조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 저거잖아. 네, 맞아요. 제일 빠르게 하려고.
저게 사실은 평시에 따지면 되게 비효율인데 전시에는 되게 좋습니다. 금융순환이 혈액의 순환이라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한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대공황 같은 거 다시 겪을 수는 없으니까. 자산이 소멸하니까. 이런 거래는 오히려 자기 면역 질환에 가깝습니다. 워터폴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뭐 안주하는 인간들 많고 전부 프리라이더 같은 인간들 많고 이상한 거 가지고 문화 가지고 버티고 사람 잘 안 나가고 맞아요. 자기 면역 질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이거 속도 용도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카페인 버닝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시험 기간이야. 빠르게 버닝해야 돼. 그 용도입니다. 그걸 평소에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시험 기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저걸 사실 오래 유지할 구조는 아닙니다. 자, 과거 인터넷을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IT 버블 같은 사고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순환 출자 구조를 전시 경제의 상징으로 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립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평시에는 병리적, 전시에는 합리적.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국채가 10년물 국채로 잘 안 팔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 불리는데 10년물 국채가 잘 안 팔릴 정도인데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럼 과거에 90년대 이전은 어땠을까요? 그만큼 자본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 자본이 부족한데 인플레이션까지 나가지고 그거 버티는 용도로 나온 것들이 이 최종적인 결과가 이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외국 금융자본이 들어오면 그 금융자본 방어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용도가 이런 겁니다. 돈 없을 때 빡세게 버티려고 만든 용도. 생존하는 데는 대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생존이 대박이다 보니까 위기가 없죠. 투자도 없고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안에서 안주하는 인간들만 생깁니다. 보통 저런 게 전시 경제로 돌아가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인데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유공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직장을 유지시켜주는 용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부분 저 구조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퍼진 구조잖아요. 일본, 독일, 미국. 자, 다시 물읍시다. 지금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 시장을 죽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쟁 중인가로 질문해야 합니다. AI 경쟁이냐 전쟁이냐, 반도체 경쟁이냐 전쟁이냐, 아니면 평범한 경쟁이냐, 파이가 커지는 거냐, 즉 파이를 줄이는 전쟁입니다. 상대의 파이를 부숴버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이의 확보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유와 블록화, 동맹국화,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런 상태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량은 줄어드는데 유통속도가 늘어나는 거. 그게 1990년대 IT 버블 전입니다. 1980년대에 주식을 사려고 했으면 주식 증서 문서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거래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으면 그 문서를 못 발견하면요, 주식은 못 받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90년대부터는 전자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거래 비용의 감소예요. 1990년대 이전 전시경제형 관계자 자본주의. 자, 그 이전 여러분들이 보는 워터폴 구조를 정식으로 이야기하면 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저기 독일에서 하겠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이 전시경제형 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주주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금융화 과정, 호봉제, 그리고 이제 정년 보장, 이런 것들에서 주주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금융화 과정에서 일어난 형태입니다. 이 당시 관계자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과 지금이 비슷해요. 1980년대 관계자 자본주의. 저는 이거랑 비슷한 구조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주식인 보상이나 이런 게 그때와 좀 다르고 도시국가 형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신고용 관행, 기업연금 시스템, 노조와의 협력, 뭐 적대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저 구조와
동일한 게 또 뭐냐면은 그 지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정치권을 행사해요. 그리고 지역사회 밀착. 주주 환원 대신 내부 재투자로 계속 돌아가는 거. 내부 재투자? 뭐지? 이거잖아. 순환 출자잖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조들이 받고 이야기하면 소비자가 또 되는 겁니다. 비효율적이지만 우리끼리 순환.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지역 하나 딱 뚝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서만 계속 도는 거예요. 폐쇄적으로. 이게 바꿔 이야기하면 카르텔이잖아요. 신분 안 바뀌고. 그 누구도 한국의 정년연냐, 호봉제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의 매크로가 이 순환 출자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시 경제용이에요. 뭐야? 그럼 저걸 왜 했는데? 뭐 빠르게 프로젝트 하는 것도 있지만 저거 만들고 난 다음에 팽 하는 거 막고 싶잖아. 그럼 뭐?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그것도 심지어 18세 때, 20세 때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이 젊은 청년들을 결혼하고 가정 이뤘는데 망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프리라이더를 양성하는 비율이지만 전시경제 모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 자본주의와 주주 자본주의의 패턴에서 IT 버블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전 빠르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특히 돈도 없을 때 만들어진 것 뿐이죠. 비효율이 계속 누적이 되면, 구조가 단순하고 비효율이 누적이 되면 오래 만들 구조는 아닌데 프로젝트 용도인데 개혁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밑에서 지금 현재 못 올라가야 우리나라에서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체하고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관계자 자본주의의 해체를 성공한 미국이 있는 거고 관계자 자본주의를 해체하지 못한 일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도 지금 현재 저 관계자 자본주의를 더 강하게 유지하다 보니까 적고라지가 난 거죠. 잘 보면요. 자유진영인데 관계자 자본주의 유지한 국가들은 하나 둘씩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류인 국가들. 대신에 단기 생산성은 폭발해요. 이것도 똑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는 대신에 크라우딩 아웃 같은 사태가 생깁니다. 요즘은 그거 이제 주식으로 보상을 하죠. 한국의 경우 뭐 경제 전쟁이 종료된 애매하죠. 재벌 구조는 잔존했고요. 그 다음에 개혁 보존 요거 지금 현재 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호봉제를 없애니 유지해야 되니 그런 것들 지속이 되고 있죠. 젊은 나이 2차 세계대전 참전, 군입대를 하는 청년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시스템이었고, 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취업하고, 집도 공짜로 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취업하고, 계속 가정을 이루면서 미국식 가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단순히 한중의 구조가 아니라 전시경제에 대한 보상적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 자본주의, 말이 관계자 자본주의지, 그냥 국가 자본주의죠, 국가 자본주의. 비효율이만 전시 모드. 그래서 IT 버블은 대출 위주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하고 금융화를 했지만 아직 남아있던 두 가지의 과거 구조를 답승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90년대에 상장을 많이 했어요. 그 이전에 대출받고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고 자기네들끼리 폐쇄적으로 돌아갔지 개방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주주 자본주의화 되면서 개방화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식 순환 구조의 속도, 위험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당연히 연쇄부도나기 때문에 수요 감소 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단지 지금은 사용처가 안 보이고 미국 정부의 정책 산업으로 밀어주고 스마트 팩토리에 쓰이고 이러니까 다시 하는 것 뿐이지. 새로운 형태의 포드, 로키트 마틴, JP 모건 즉 미국 정부의 파트너 기업의 탄생을 보게 될 겁니다. 빅테크가 미국 정부의 파트너 기업이 되는. 그래서 번외적으로 추구하면요. 머스크식 제조업 방식 이런 기업 도시 만드는 거 있죠. 지금 도시 정부 구축하고 이제 정치권까지 노리고 있거든요. 디트로이트 포드가 원래 했던 겁니다. 전시경제 시절 정부 파트너 제조 기업이 하던 것들입니다. 스타베이스, 새 자치도시. 그래서 광산도시 같은 것들도 그 이전에 있긴 했었지만 제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공업도시를 만든 건 포드가 원조입니다. 그리고 이 포드가 주말을 대중화시키고 전 세계를 대중화시키고 주 5일 8시간 근무제 주 48시간도 포드가 유행시켜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참고로 그때 노조들이 주장하던 게 주 48시간이에요. 근데 포드는 주 5일 40시간 했어요. 전 모건 스탠리 찰리 채플린 영화 볼 때 뭐 나사만 쪼고 이 이야기 할 때 야 이거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포드는 과학적 관리법을 기반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아나키스트를 테러하던 시절에 여행을 가야 되고, 주말에 그게 생산성이 오히려 효율이, 휴식의 중요성과 리커버리의 중요성을 하면서 왜 과학적 관리법인가? 이 40시간을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해서 이거에만 집중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족이랑 보내라. 이걸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되게 비인간적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좌파들의 선동이었지. 그래서 이때 진행시키고, 이 이후부터 인적 자본에 대한 게 늘어났는데, 그 이전까지 사람은 비용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최초로 비용이 아니라 소비자라고 생각한 게 포드고, 그 다음에 사람은 개선이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접근한 게 경영학의 발달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1930년대 블록 경제는 전쟁 준비, 자급자족 블록, 속도가 더 중요했고요. 왜냐하면 전쟁 상태에 대비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전후 미국에는 냉전 상태였고, 관계자 자본주의고, 지역과 밀착이었고, 안정을 더 중시했습니다. 중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보다 잘 살기 위한 경제 전쟁 상태였고, 재벌의 순환 출자가 요때 이제 시작이 되었죠. 야, 뭐, 왜 이렇게 만들어졌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10년물 국채도 지금도 잘 안 팔린다고요. 근데 이때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지났던 시절인데 많이 있겠습니까? 롯데가 왜 들어왔냐면요. 제발 그 박정희 시절에 소득세, 법인세 구조가 없었어요.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창출해야 됐습니다. 아예 제로에서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롯데 신격호 회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제발 한국에 기업 만들어달라. 그렇게 삼고초려해가지고 돈 싸들고 와서 한국에 만든 게 롯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장을 만드는 규모가 더 중요시 되는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이 효율이, 여기서 말하는 효율은 생산 효율이 아니라 돈의 효율이에요. 돈의 효율. 돈이 없으니까 없는 걸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학이란 원조가 뭐냐면은 원래 돈을 효율적으로 쓰자였거든요. 그래서 과거 케인즈 경제학과 지금의 신케인즈주의는 상당히 달라요. 돈을 대충 쓰잖아요. 그리고 기술 전쟁, 빅테크 순환 거래가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이것도 뭐 때문이에요? 속도. 결국은 뭐예요? 말은 그래도 전부 다 속도 때문이잖아. 일상적인 효율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 속도지만 한국의 경우 규모로 따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번외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이런 순환철자 순환거래를 만들 때 규모나 속도나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이 하나는 제대로 깎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나머지가 거지 같은 분. 효율을 무시하고 해야 될 때 진행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시험 기간에 효율을 무시하고 빡세게 하잖아요. 비효율이지만 지금은 성장이 중요하다. 특히 인프라 공사. 그 외에는 자본시장의 성숙도 같은 돈이 부족하고 특히 인플레이션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때 또 이런 것들 합니다. 강건하거든요. 강건성, 안정성. 한국은 1990년대 이후 10년물 국채가 안정화되었고, 지금은 이제 다시 불안한데 안 팔려요. 일본의 경우에도 전후 자본시장이 미성숙해서 캐시카우 계열사 구조를 만들었고, 자본시장이 좀 성숙해지면 채권을 발행해서 정상적인 혈액 흐름, 이 금융구조가 만들어지는데, 현재는 2025년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본원 통화량을 줄이니까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통화 속도가 빠르게 발생하니까 어이씨, 야, 우리도 순환거래, 순환출자해야 되겠다. 그렇다는데 이런 자기 면역 질환은 결국엔 자기 면역 질환이고요. 언젠가는 IT의 버블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근데 완전히 무너지진 않겠죠. 똑같이 이제 그 당시에 아마존도 있었고 뭐 엔비디아 같은 데 있었나?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기득권화 될 때 그때부터는 폰지화 된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기득권, 카르텔화 될 때. 이 단계에 도달하면요. 구조 자체가 비효율의 원인이 됩니다. 즉 구조가 원인이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 잠깐만, 국가자본주의라고? 그 원조로 계속 하던 게 있잖아.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 거 가져온 거잖아. 프랑스 일본 모델을 가져온 게 중국이잖아. 그리고 금융기관 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럼 중국은 뭐 이거 돌리다가 한계까지 도달한 게 지금 중국이죠.
디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감당이 안 돼요. 물자는 남아돌고 덤핑은 되고 이건 무너뜨릴 순 없고 안 되겠다. 외국으로 던져야겠다. 다른 나라 제조업을 모두 죽여버려. 그거 하고 있는 게 중국식 광전사 경제입니다. 좀비 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결은 안 되고 돈 뿌리는 국가는 다 똑같아요. 좀비 기업 늘리는 거.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기술 발전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난림 공사가 늘어난 것은 중국이 지금도 이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뭐 새로 만든 거 없잖아요. 쟤네들은 미국이 하는 거 뒤늦게 빠르게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새로 만드는 게 없는 이유가 이 구조가 뭐 이거 하면 100%돼 하는 거에서 그냥 성장치, 발전치보다 성장치. 일단 스킬 트리는 찍어놨어. 이거 최대한 성장시켜봐. 요거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혹은 발전치인데 새로운 거 탐색하는 게 아니라 남들 한 거 따라해보자 우리. 이거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에 지금 도달해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열심히 덤핑하면서 버티기 모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랑 사이도 어느 정도 안 좋으면서. 애초에 이건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속도의 구조고.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이 한 거 쫓아가는 구조고 자본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쓸만한 필살기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덤핑 구조. 대다수의 일의 시작은 전부 다 거지 같고 멀쩡하지 않지만 반복과 경험으로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숙련직화되죠. 기득권이나 카르텔화 되면 안주하는 경향이 커서 설계도대로 안 만들어요. 그럼 규율도 잘 안 지키는 말년병정화가 진행되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단기 가속에는 요게 좀 잘 꽂힙니다. 특히 건설업이랑 똑같잖아요. 사실은 특수부동산일 뿐이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식으로 되냐. 이런 린도 가끔 보이시죠. 요게 이제 개도국에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어찌됐든 거지 같아도 돌아는가. 어디서 많이 본 타다그룹의 지배구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계열사 쭉 구조가 우리나라 기업도 이럴 거 아니야? 일본도 뭐 이런 계열사 구조도 꽤 있고 상사들이 대부분 금융까지 갖고 군사까지 다 하잖아. 예. 그래서 돈 없을 때 보통 쓰는 방식이에요. 이지머니화 되었고 자본이 개방화되니까 미국처럼 저렇게 된 게 신기하다는데 저거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게 없습니다. 아무나 저거 못 받아들여요. 윗세대들이 그냥 자유롭게 포기하고 이런 카르텔화가 버려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거지. 아무나 저 국가 구조를 못 받아들입니다. 정리하면 이건 레이드 팀인 겁니다. 순환거래 순환 출자 구조를 레이드 팀, 랠리, 집결, 속도전 요 용도예요. 그런 프로젝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기 프로젝트 구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별로 잘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보수는 중국이고 핵심 인프라는 AI 데이터 센터 보스가 아니라 보스. 보스 지금 이제 누굴 잡을 거냐? 요 중국을 잡을 거고 중국 잡자고 지금 이제 저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중국을 죽여먹자. 공급망 통제하고 중국 죽여먹자. 그 보스가 중국이고요. 핵심 인프라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공급망입니다. 속도를 택하고 효율을 포기한 구조고요. 효율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니까 이 속도는 새로운 걸 만드는 용도가 아니라 기존의 걸 빠르게 성장하고 경험치를 채워 나가는 용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나온다 한들 그게 완전 새로운 구조입니까? 아니죠? 그냥 거기 안에 채우는 게 새로운 반도체일 뿐. 즉 이미 한 걸 양산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한 걸 따라가는 용도입니다. 장기적으로 되면 구조 자체가 기득권 카르텔화 비효율화되는 거고 전시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나 평시에는 비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원래 이 구조는 뭐다? 땡큐 어 서비스를 위한 감사적 보상 구조였고 미국 조달청 구조도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